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미국 사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와 관련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최근 대법원의 보편적인 낙태권 폐지 결정입니다. 미국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해서 기념비적인 판례로 평가받았던 로데 웨이드 판결을 대법원이 이번에 뒤집으면서 그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뒤 바이든 대통령은 슬픈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미국의 진보와 보수 진영의 첨예한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미국 대법원의 낙태권 판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만에 하나 리플 소송이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을 때 이게 또 상황이 무척 재밌게 흘러갈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미국의 법률가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비증권이냐 이게 초점이 아니라 SEC의 규제 권한 여부 그리고 규제권 집행 절차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직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SEC가 규제권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꼴값을 떨었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포브스가 아주 재미지게 정리를 했는데 리플 홀더들이라면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그 가능성도 숙지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과 달러 패권에 대한 러시아의 도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채굴 합법화를 조건부로 내걸었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러시아 중앙은행도 러시아의 국가적인 시스템 개혁 과정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는 러시아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합법화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공동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그리고 인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꽤 의미 있는 호재성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 산하 바젤위원회가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량을 자본의 1%로 제한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긍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건데 마치 1%밖에 보유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오도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젤위원회가 밝힌 내용의 핵심은 은행들이 금융 안정성을 위해서 다른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암호화폐 보유량의 한도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테라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든 10%든 국제결제은행이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를 오케이 하고 있다는 점이고 은행의 준비자산으로 암호화폐가 지위를 얻게 되는 시작점에 서게 됐다는 데 있습니다. 레거시 금융의 상징인 은행이 이제 합법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더운 날씨인데 차트 바라보고 있으면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늘 내일 갑자기 시장의 분위기가 180도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고 글로벌 리스크들은 방향성을 틀게 되더라도 어렵사리 틀게 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 너무 단기적인 차트 흐름에 집중하는 것은 자칫 멀쩡한 멘탈을 더위 먹게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좀 더 넓게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리플 소송 속보 소식들이 다소 뜸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은 과연 법원이 힌먼 스피치 공개 여부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입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이걸 놓고 양측이 엄청난 기싸움을 벌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미 법원은 지난 1월에 힌먼 스피치고 나발이고 다 공개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다른 사정이 없다라면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법원의 결정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은 현재 스케줄에서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라면 빠르면 12월 중하순에
최종 판결이 나오고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소송 분위기 자체는 리플의 우호적이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만약 최악의 경우에 리플이 패소를 하고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와 관련해서 포브스가 재미있는 분석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제목부터가 재미있는데, 대법원의 레킹볼이 SEC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 레킹볼은 크레인에 걸린 이 무거운 강철공으로 1950년대 대형 건물을 철거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번씩 보신 경험 있을 겁니다. 제목을 그래서 단순화시키자라면 대법원이 SEC를 박살낼 수도 있다라는 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은 다소 보수적인 성향의 판결을 내놓는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보장하는 기념비적 판례로 평가받았던 로데 웨이드 판결을 지난달 연방 대법원이 뒤집은 겁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각 주에서 낙태 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게 됐고, 지역에 따라서 여성의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온 날 바이든 대통령은 슬픈 날이다, 법원이 국민의 권리를 빼앗았다, 이렇게 노골적인 비판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낙태권 폐지 결정이 옳다 그르다 그런 걸 따져볼 필요는 물론 없을 것 같고, 리플을 지지하는 XRP 홀더 입장에서 과연 리플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게 될 경우에 최근의 연방 대법원의 판결 흐름에 따라서 어떤 전망들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이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브스는 몇몇 변호사들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접근 방식은 자체 권한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디지털 토큰 자체를 증권으로 특성화하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거도 없는데 혼자 나대고 있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그 결정은 암호화폐 자체와 관련된다라기보다 SEC의 규제 권한에 더 광범위하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하위 테스트 시대의 디지털 자산과 토큰의 판매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었다. 증권법조차 암호화폐나 ICO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위 테스트를 적용해서 연방증권법에 따라 투자 계약 존재를 확인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SEC의 모습이다, 이렇게 돌려가기 형식으로 비판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시대에 역행할 수 있는 하위 테스트 자체를 부정하고 SEC가 이걸 근거로 규제권을 내세우면서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지위를 광범위하게, 지들 스스로 광범위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킹볼로 한 방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대법원이. 또 다른 변호사의 경우에는 만약 리플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라면 로데 웨이드 사건처럼 하위 테스트에 대한 정면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면 SEC가 규제 권한이 없다라는 점이 부각될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패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SEC의 광범위한 권한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최근 연방항소법원은 또 다른 사건에서 SEC의 행정 집행 절차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SEC의 집행 조치가 헌법상의 권리를 위반할 경우에 당근 대법원은 SEC를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거부 즉시에 SEC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역시 이 같은 관점에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브스는 이번 그레이스케일의 소송을 놓고 SEC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포브스는 기사 말미에서 최근 발의된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 법안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바라보고 SEC가 아닌 CFTC의 규제권을 부여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가장 베스트는 리플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소를 하는 겁니다. 특히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패소할 경우에는 미국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의 패소는 그 자체로 상당한 파급력을 안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 대법원의 최근 판결 흐름을 살펴보면 결코 미국 SEC에 유리하다라고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점을 고려할 수 있고, 지방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SEC는 가급적 모든 것을 숨기면서 시간을 끌려고 하고
미플 측은 가급적 모든 걸 공개하자라는 입장을 보여왔었던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역시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XRP 홀더분들은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이번 소송을 조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상황은 여전히 흐물흐물합니다. 별다른 반등 모멘텀도 없고 그렇다고 폭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금리 이슈와 전쟁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다 보니까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채굴을 합법화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굴된 비트코인이 해외에서 판매되는 것을 조건으로 합법화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참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할 법한 상황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러시아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물어뜯고 난리쳤던 것을 떠올려 보면 상당히 드라마틱한 입장 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기술금융부서 책임자인 키릴 프로니는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채굴을 통한 수익이 러시아 외부에서 법정 통화로 전환되는 경우에 채굴 합법화에 동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채굴된 암호화폐를 국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라면 합법적인 통화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이 최근의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러시아의 합법화 로드맵이 하나둘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완전하게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더 눈여겨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가 러시아와 함께 공용통화까지 개발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브릭스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인도 이 세 나라 모두 비트코인에 대해서 동일한 스탠스를 보여왔습니다. 핵심은 비트코인 금지였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러시아는 새로운 통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선택을 했고 공교롭게도 중국은 전 세계에서 국가 주도적으로 가장 강력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의 입장 변화가 중국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맨파워의 상징인 인도로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본격화한 뒤에 이 세 나라의 단단한 혈맹 관계는 보다 더 뚜렷해지고 있고 지난달 브릭스 회의와 이에 맞선 나토 회의 과정에서 보여졌듯이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극화에 대한 가속도는 더 붙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들의 경제권의 공용화폐가 등장할 가능성 그렇게 달러 중심의 스위프트와는 완전히 선을 긋게 될 가능성 이 역시 꽤 높은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러시아가 총대를 메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패권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상황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합법화와 공용통화 구축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그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 BIS 산하기관인 금융감독협의체 바젤위원회가 금융 안정성을 위해서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량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주목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한도 적용한다, 제한한다 이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시그널로 인식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젤위원회가 밝힌 내용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처럼 실물 담보가 없는 가상자산을 은행이 보유할 때 상한선을 자기 자본의 1%로 제한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1%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제한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부정적인 내용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건 되게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레거시 금융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국제결제은행 산하기관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실물 담보조차 없는 그런 암호화폐까지도 1% 수준에서 은행으로 하여금 보유할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암호화폐 때리기에 나서더라도 결국 이렇게 하나둘 은행들로 하여금 암호화폐에 대한 진입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대의 변화는 답답할지 몰라도 머지않은 미래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를 놓고 보면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보다가 꽤 재미있는 트윗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중심의 기업들과 비트코인의 상반기 수익률을 일렬로
나열해 놓은 것인데 애플은 올해 상반기에 23%가 빠졌고 마소 역시 24%, 알파벳 25%, 테슬라는 35%가 빠졌습니다. 지난해 연말 엄청난 각광을 받았던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무려 50%, 우버도 50%, 메타는 53%가 증발했습니다. 페이팔은 무려 62%가 빠졌고 넷플릭스는 70%가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은 60%, 이더리움은 73%, 코인베이스는 80%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숫자만 놓고 보면 암호화폐 폭락 비율이 그렇게 무시무시하진 않았구나 이런 점도 오히려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메타가 50% 넘게 빠진 걸 보면 진짜 지금 전반적으로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 것인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만 어려운 게 아니고 글로벌 경제 전반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너무 기운 빠지시거나 나의 판단에 대한 회의감을 지나치게 갖거나 하는 그런 방식의 접근은 가급적 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영원히 상승하는 시장도 없고 영원히 하락하는 시장도 없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